자,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의 셋째 주를 향해 가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12월 16일 월요일은 중국에서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선 12월 마켓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17일은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12월 18일은 이제 FMC가 열리게 되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2월 19일은 이제 일본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 미국은 3분기 GDP 성장률을 이제 확정치를 공개를 합니다. 12월 20일은 이제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1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BOJ도 있고 이제 금리와 관련된 결정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날짜가 공교롭게 거의 같네요. 미국 날짜 18일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제 둘이죠. 그 FMC랑 BOJ 여기가 중요한데 사실 저는 BOJ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FMC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하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점도표를 또 찍거든요. 내년에 금리 어디까지 낮출 거냐 그거를 좀 더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1월에 추가로 금리 인하할지는 아마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그 멘트나 점도표를 보시면 되겠고 BOJ는 어쨌든 달러에 영향을 주니까 일단 금리를 이번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안 올린다, 뭐 건너뛴다는 얘기도 좀 자꾸 들려서 좀 전망하기가 쉽진 않지만 BOJ에서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 전망들이 또 나올 테니까 한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도 좀 꾸준하게 좀 좋은 상황인데 그거에 이어지는지도 한번 보시고 금요일 날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PC 물가 지수잖아요. 요거 이제 공개되니까 좀 최근에 물가가 조금씩 올라서 좀 부담은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되니까 항상 이제 삼성 하이닉스보다 먼저 발표하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일정은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금리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그럼 몇 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대략의 예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이 지금 올해 이번까지 낮추면 이제 4.5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4번 낮추는 게 예상입니다. 3.5까지.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3.75까지만 낮출 것 같아요. 3번 정도. 3번 정도. 네, 그렇게 좀 약간 바뀌었는데, 근데 점도표를 또 봐야 됩니다. 봐야 되니까. 근데 시장 예상은 내년에 예상보다 금리를 좀 덜 낮출 것 같다. 트럼프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뭐 SK 하이닉스 언급도 잠깐 하셨고 삼성전자 주가도 요즘 약간은 꿈틀대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D램 가격은 급락하고 있고 중국도 추격한 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요즘엔 좀 버티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그럼 업황은 업황대로 뭐 유리하진 않지만 주가적 측면에서는 바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주요 기관들에서 이제 뭐 대만의 뭐 트렌드포스라든가 이렇게 전망하는 기관들에서 되게 내년을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계속 좀 이제 주가가 변동성 보이지만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악재에 뭐 그렇게 주가가 더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근데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주가는 아시지만 항상 먼저 선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가격 빠지는 거는 좀 오히려 주가보다 후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관건은 결국 지금 HBM이나 AI 반도체 걱정은 안 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AI 말고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늘어야 되는데 그게 예상보다 안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가들이 좀 안 좋았던 건데 이게 아마 내년 1분기까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수요가 늘 거냐, 2분기냐, 3분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나 PC, 특히 중국 쪽에서 수요가 느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좀 예상보다 소비 부양을 세게 하겠다고 좀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PC 수요가 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중국 변수는 좀 오히려 내년에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스마트폰, PC도 어쨌든 좀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들이 반영된 건 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추격이죠. 중국의 CXMT가 막 정말 엄청난 증설을 해가지고 삼성의 자리를 위협한다, 마이크론을 쫓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CXMT의 단점은 첨단 반도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가형 반도체는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상 레벨업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비가 없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장비 회사들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CXMT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해외에서 반도체 장비를 수입 못하니까 자급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막겠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CXMT도 장비 부족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너무 그 중국에 대한 공포도 정말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중국이 마치 이런 거죠. 주가만 봤을 때는 삼성을 이길 것 같은, 그 정도로 주가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 물론 중국이 추격하는 건 무서운 일이지만 이미 빠진 주가를 봤을 때는 너무 좀 과장된 부분도 반영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보면 업황과 달리 주가는 이미 바닥을 형성을 했고, 내년 2분기부터 좀 업황이 만약에 나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하고 하이닉스도 그때쯤에 이제 확정 실적들 나오는데 네. 그때쯤 되면 이제 2,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긍정적인 멘트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주가는 횡보하겠지만 뭐 최악의 구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실 연내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이사님을 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랐는데 이거는 아직 뭐 좋은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뭐 더 나쁠 게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소식은 없지만 네. 네. 어제 저희가 또 그 국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해봤었는데 최근에 관련 뉴스 가운데 GM이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런 뉴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 이렇게 두 가지의 양강 구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GM이 그동안 그 1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로보택시 사업에. 그러니까 10조가 넘는 13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안 된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사고도 여러 번 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된 거예요. 그냥 돈은 못 벌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걸로 돈 벌긴 쉽지는 않거든요. 투자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포기한 것 같고, 테슬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차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켜가지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계속 구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GM이나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의 그런 모델을 따라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의 웨이모, 그 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양강 구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평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구글 웨이모도 지금 나름대로 이제 영역을 확대하면서 테슬라랑 이제 계속해서 싸움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테슬라가 그 보여준 카메라만 가지고 그 자율주행하는 방식, 실제 이제 정말 인간처럼 운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26년에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때 날짜를 맞춰서 나올지 모르지만 테슬라의 싸움, 웨이모와 테슬라의 흥미로운 싸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그동안 잘했던 기업들이 돈만 투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벽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쉽진 않지만 어쨌든 GM은 일단 이 사업을 포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구글 웨이모랑 테슬라의 이제 압축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는 좋을 수 있죠.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관련 부품들을 공급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있는 게 테슬라의, 그런데 이제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부품들을 공급하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라든가
HL 만도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런 부품사는 어쨌든 긍정적이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산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선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웨이모가 자율주행 하는데 원래 중국의 지리자동차랑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리자동차를 안 하기로 했어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 회사랑. 그래서 현대차 아이오닉 5를 대체제로 이제 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또 공급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GM의 철수에 의해서 두 회사가 커지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밸류체인도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K방산이다 이래가지고 방산주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또 요즘에는 이제 많이 흔들려요. 이게 뭐 계엄 선포한 다음에는 외교 활동이 당분간 어려울 거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방산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방산주가 이제 이게 만약에 계엄이 계속 만약에 이게 이 정치 리스크가 지속이 되게 되면 기존에 맺었던 계약도 안 될 가능성도 그렇죠.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려고 했던 것도 연기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뭐 키르기스탄 공화국의 대통령도 한국 그 여기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산업 방문하려다가 일정을 취소해 버렸고 스웨덴 총리도 방한 일정이 다 취소됐대요. 이게 다 뭐냐 방산 때문에 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산주한테는 어쨌든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F-35라는 그 스텔스 전투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해버렸죠. 예, 이런 걸 만드는 아직 멍청이들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덩어리래요. 네. 이런 비싼 재래식 무기는 비용 덩어리고 지금은 무인 무기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하니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산주가 뭐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악재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트럼프는 나토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지금 2%인데 3%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비밀회담을 하면서 지금 올릴 논의를 지금 나토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율 무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재래식 무기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고 또 이런 정치 리스크는 언젠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것뿐이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미 다 선반영해서 빠졌기 때문에 네.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자. 다만 이제 저는 방산주 투자는 조금 지금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올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게 첫 번째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었고 두 번째는 내년에 아마 어느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방산주한테는 좀 모멘텀이 꺾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가 오면 방산주한테는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그 종전이 됐을 때 그러면 방산주가 많이 흔들릴 때 그때 투자를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흔들릴 때. 예. 그래서 또 어려운 걸. 올해 뭐 정말 방산주 엄청나게 2년 동안 내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방산주는 좋은 건 알겠지만 투자 매력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좀 지금 부담이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올랐지만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미 2년간 좋았던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되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할 때 일부 현금화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고 또 같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삼성전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함께 이 삼성전기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존에 기판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네. 이 두 가지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는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회사는 AI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인데 그냥 삼성전자 빠지면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가가 안 좋았지만 지난주에는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아마존의 웹 서비스죠. 요게 이제 클라우드 AWS인데 네. 세계 1위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아마존이 직접 아마 개발하는 반도체로 알려졌는데 이 AI 반도체는 어쨌든 밑에 기판들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기판을 보통 이제 플립칩 BGA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르는데 되게 큰 기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도체 같은 거 올리는 건데 이거 공급이 확정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AWS는 세계 1위고 앞으로 10년간 AI 수요 대응하려고 1,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대한 금액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이제 선점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애플의 M5. M5는 무슨, 이것도 반도체 이름인데 아이패드랑 애플의 맥북 있죠. 거기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름을 이제 M5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제품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마존에 공급했던 이제 비슷한 플립칩 BGA 기판 전용 그 양산 라인을 이제 구축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양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를 종합해 보면 애플과 아마존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는 그런 뉴스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에 직접 어쨌든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고, 또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기판도 어쨌든 고사양 기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기의 주력은 MLCC라 그러죠. 맞아요. MLCC가 이제 전류를 컨트롤해 주는 건데 이게 크기도 커지고 당연히 성능도 더 올라가기도, 탑재량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는 지금 AI 시대에 핵심 또 어떤 부품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또 중국과도 경쟁하니까 중국 걸 배척한다는 측면에선 또 약간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또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는 또 SK의 자회사인 SK팜테코가 미국의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부터 2조 원짜리 CDMO 수주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내 CDMO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향상이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결국 그거 중국 기업과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SK팜테코가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수주받은 것도 중국을 좀 배척한다는 의미가 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일라이릴리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아마 그 마운자로죠, 이름이. 그 비만 치료제를 아마 이제 2조 원 정도 공급하는 물량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걸 위해서 세종시에 첨단 생산 공장을 이제 증설하기로 결정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이게 수주 이력이 남게 되죠. 그럼 다른 회사들로부터 또 러브콜이.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지금 되게 잘하잖아요. 삼성바이오가 전 세계 수많은 이런 그 글로벌 제약사랑 이제 계약을 맺고 CDMO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SK팜테코는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근데 누가 봐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팜테코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인 것 같고, 그리고 SK팜테코는 원래 M&A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공장들을 막 인수하면서 커나갔는데, 어쨌든 이번에 큰 수주를 지금 따낼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SK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가 이제 뭐 글로벌 1위를 넘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유효한 전망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중국의 2위가 중국의 우시바이오고요. 3위가 삼성바이오거든요. 1위가 스위스의 론자인데 내년 5월인가요? 5공장이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는 거의 스위스 1위, 거기랑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위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의 우시를 미국이 규제만 해준다면, 그게 확정이 되면 더더욱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중국 규제 이슈가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급락한 업종을 보면 그중에 당연히 이제 레저주가 있고, 이거는 관광하고 직결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거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불안감이 해소되면은 그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가는 정말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 계엄령 선포 나오고 나서 얼어붙어 버렸죠. 내수 심리도 안 좋죠. 외국인도 이제 안 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근데 정치 리스크는 언제든지 해소되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걸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수요가 물론 일시적으로 좀 충격은 받을 수 있어요. 또 여기다 환율까지 높으니까. 근데 이 부분도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면 환율도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국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하기로 네.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저비용 항공사도 여러 개가 9개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각자 좀 합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줄겠죠, 수가. 그럼 구조조정 되면서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되니까 항공주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또 중국 소비주죠. 여기 뭐 카지노나 면세점 여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 중국은 소비 부양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 내년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려요. 그러면 시진핑이 올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같이 오거든요. 이게 방한할 때. 그러면 한국 소비가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이 중국인들이 좀 오게 되면서 이 면세점과 카지노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악이지만 내년 하반기를 본다면 저는 여기서 도망갈 게 아니라 한번 또 기회를 포착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 승인이 난 대한항공 주가는 어때요, 흐름이? 지금 최근에 이제 합병 승인하고는 좀 빠져버렸어요. 이제 재료가 먼저 이제 선반영 돼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환율 오르고 이런 계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합병 효과는 이제 앞으로 장기간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26년에 합병을 하거든요, 실제. 네. 그러면 어쨌든 국적항공사가 유일하게 되니까 그 위치를 계속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합병 효과는 커지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자, 그리고 몇 번 얘기했었던 그 이사님의 염원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웃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기대를 했었던 금투세 폐지는 실제로 거의 확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조금 불안감을 놓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법 개정은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민주당이 어쨌든 찬성 입장이라서 가능성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진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게 기대해 볼 만할까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금투세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인데 요거까지만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여당이 원래 올해 초만 해도 상법 개정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는데, 다행히 좀 또 민주당 쪽에서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겠다. 예. 그냥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는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왜 대주주가 소액주주 뒤통수를 치냐 이거죠. 그러지 말아달라.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상법 개정하면 그런 일은 없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상법 개정을 하게 돼서 주주 환원,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가 되면 대주주 중심으로 했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까지 이제 같이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대표적으로 지금 욕먹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예요.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뭐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 불법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차 전지 회사를 인수하려고 지금 유증을 하는데 2차 전지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수페타시스는 AI 기업이거든요. AI 기판 쪽인데 2차 전지랑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 인수하려고 유증한다고 하니까 주주도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주가는 폭락을 하고. 네. 그래서 유상증자 안 한다는 얘기도 돌았는데 결국 정정공시를 내서 기어이 한다고 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못합니다. 애초에 그냥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국내 증시의 재평가는 당연히 가능하고, 이런 상법 개정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 미국이나 해외 펀드들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수급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쨌든 정말 경쟁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유독 주식시장만 경쟁력이 없는 국가죠, 사실은. 정말 거의 후진국 수준이에요, 이 주식시장만 보면. 좋게 보면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네. 근데 주식시장만 보면 올해 최악이잖아요.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좋은. 계속 최악. 해마다. 예. 근데 상법 개정이 된다면 네.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꼭 이게 상법 개정이 올해 연내에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최악은 지나가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네네. 있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연내에 될 수 있는 가능성 없지 않은 거죠.
뭐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의지만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일 좋은 모양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또 쉽진 않으니까. 쉽진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내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날짜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입장이니까 시간의 문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고 거기에 다시 세워간다는 입장에선 상법 개정은 꼭 돼야 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미사님께서 선정해 주신 또 일요일 순서 이번 주 보고서 볼까요? 네, 한 4개 정도 이게 간단하게 제가 갖고 왔는데 다 시황 보고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금은 좋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는 IM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이 제목이 한국의 복원력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결국엔 조기 대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뭐 지금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금 차기 대선 시점이 결정되면 정치 리스크는 빠르게 완화될 거다. 그래서 지금 또 상법 개정도 빨라질 수도 있고 재정은 확대될 거다. 지금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거는 아마 재정 늘리는 건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가 2018년, 2020년 사이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많이 빠진 시기래요. 그렇기 때문에 2400선에서는 저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셨고,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대에선 좀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주셨고, 신한투자증권의 노동길 연구원님은 판도라 상자 마지막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보고서인데요. 2,500포인트를 가정을 했을 때 네. 내년에 이익이 24% 감소하는 걸 반영을 이미 한 수치래요. 2,500이. 근데 그렇게까지 그 감익이 될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서서히 반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이 역성장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마이너스 24.2% 감소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반영한 수치가 2,500이래요. 그만큼 지금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증시가. 그리고 저희 당사인데 LS증권의 이제 정다운 연구원님은 코스피 2,300 이제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 한번 2,350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PBR 0.8배에서는 항상 저점을 과거에도 기록한 적이 있는데 2,350이 0.81배였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가장 낮았던 수치가 0.81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이 2,350은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수치죠, 사실은. 그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이면 일단 무서워서 팔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주식은 무서워서 팔면 안 되고 흥분해서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런 내용을 적어주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네, 근데 그걸 못해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사님이 토요일 초반에도 이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일요일 근데 마무리에도 실천이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를 하는 분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벌긴 버는데요. 너무 어렵죠. 근데 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진짜 위기면요 외국인들이 채권까지 다 팔아버린대요. 채권까지 팔고 나가요. 네, 그건 참 왜냐하면 옛날에 그리스가 2011년에 재정위기 때 네네.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팔아서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적이 있어요. 나라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위기가 아니에요. 주식만 파는 거예요. 주식은 많이 팔았어요. 주식을 판다는 건 기업의 성장이 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막 경쟁을 심하게 하니까 경쟁력이 훼손되면서 야, 한국보단 다른 나라 사자. 이래서 파는 건데 기회비용으로. 채권까지 판다는 건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나라의 펀더멘털이 진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여기다 거예요? 채권 국채 샀을 때 나 원금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은 올해 11월까지 굉장히 많이 샀어요. 꾸준히 사고 있고 올해만 45.9조를 샀어요. 채권만. 8월 초를 기점으로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너무 위기 공포를 갖지 말자. 그래서 남들이 팔기 싫은데도 팔 때 사야 되고 사기 싫은데도 남들이 막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된다. 이 멘트를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너무 쉽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그냥 그런 ETF에 어느 정도 묶어둬도 지금은
잃을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적립식으로 투자하신다면 결과가 좋을 수 있죠. 근데 물론 미국처럼 막 이런 상승은 안 나오니까 수익률이 재미가 만족스럽지 없다. 못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특징은요. 폭락할 때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항상 높고요. 급등할 때 있죠. 막 이제 장밋빛 전망이 펼쳐질 나올 때 때. 그때 샀을 때 실패 확률이 또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폭락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하여튼 지금 저희가 건너가고 있는 이 시점이 뭐 기분이 좋은 시점은 아니지만 네. 나름 배워볼 레슨들이 많은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럴 때 연미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좋은 지혜와 또 이렇게 전망 또 정보까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사님. 감사합니다.